슈퍼와일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곳을 제외하고 거의 전 지역을 석권해 본선 재대결에 조기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65%나 과거 트럼프 시절의 경제가 더 낫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건전한 물가와 고용으로 금리를 올 하반기에 인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의 크레딧 스코어가 평균 717점으로 10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계 대의무대 정책이 폐기된 데 이어 소수계 정부 수주 사업도 위헌이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15개 주 동시 경선이 실시된 슈퍼 화요일 승부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곳씩을 제외하고 거의 전 지역을 석권해 대통령 후보 지명을 굳히고 11월 5일 본선 재대결에 조기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경선에서 완패해온 니키 헤일리 후보가 결국 중도 하차를 결정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재대결에 일찌감치 들어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슈퍼 화요일에 공화당은 14대 1, 민주당은 15대 1이라는 일방적인 승부로 경선이 끝나버리고 헤일리 후보마저 중도 하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11월 5일 본선 재대결이 조기에 불붙고 있습니다. 15개 주에서 투표한 공화당 경선과 16개 지역에서 직접 투표 또는 당원대회를 연 민주당 경선 모두 한 곳씩 내준 것이 뉴스가 될 정도로 두 선두주자들의 독주와 대의원 독식으로 사실상 경선을 끝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몬트 한 곳을 내줬으나 14대 1로 거의 전 지역을 석권했습니다.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 화요일에 이보다 결정적인 대승을 거둔 적은 없다면서 이제 11월 5일은 국경을 열어 대혼란을 초래한 바이든을 물리치고 미국을 다시 더 위대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본선 재대결에 돌입한 태세를 보였습니다. They call it Super Tuesday for a reason. This is a big one. November 5th is going to go down as the single most important da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일요일 워싱턴 DC에 이어 슈퍼 화요일에 버몬트 한 곳을 추가했으나 완패당해온 니키 헤일리 후보는 결국 6.15 전 중도 하차를 발표했습니다. But the time has now come to suspend my campaign. I said I wanted Americans to have their voices heard. I have done that.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는 공화당의 패배만 가져왔던 트럼프 후보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며 차세대 지도자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해왔으나 공화당 유권자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슈퍼 화요일 예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표밭인 캘리포니아에서 78대 18%, 59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거둬 과반 이상 득표에 따라 대의원 169명을 독식했고 텍사스에서는 78대 17, 61포인트 차이로 압도해 161명 중에 141명을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개 주 가운데 버몬트에서만 유일하게 4포인트 차로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패했을 뿐 연방 대법원의 자격유지 판결을 받은 콜로라도에서 30포인트, 동부의 매사추세츠 23포인트, 버지니아 28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의원 확보에서도 995대 89로 압도하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데 필요한 1215명에 더 근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르면 3월 12일, 늦어도 3월 19일에는 매직 넘버인 1215명에 도달하겠지만은 니키 헤일리 후보의 중도 하차로 7월 전당대회 공식 지명만 남은 공화당의 추정 지명자가 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통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독식해왔는데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령 사모아에서 무명의 볼티모어 출신 52세의 사업가 제이슨 팔머 후보에게 51표 대 40표로 상징적인 패배를 당했고 가자 전쟁에 따른 지지 유보표도 미시간 13%에 이어 미네소타에서도 19%나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텍사스 국경 맞대결에 이어 9일에는 경합지 중에 11경선을 앞둔 조지아를 동시 방문해 배틀그라운드 격전을 시작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65%나 과거의 트럼프 시절 경제가 더 낫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현재 바이든 시절 경제가 더 좋다는 의견은 3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트럼프 경제가 더 낫다고 손을 들어주고 있는 주된 이유는 연평균 3% 임금 인상에다가 물가가 2%에서 안정돼 바잉 파워, 즉 살 능력이 컸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5일 재대결이 거의 확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맞대결에서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문제에서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의 최신 조사에서 유권자들의 65%나 과거 트럼프 시절의 경제가 더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의 바이든 시절 경제가 더 좋다는 여론은 38%에 그쳤습니다. 미 유권자들이 트럼프 경제가 더 낫다고 손을 들어주고 있는 주된 이유는 체감할 수 있는 임금 인상과 물가, 이를 대비한 바잉 파워, 살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시절인 2017년부터 2019년 팬데믹 직전까지 미 근로자들의 임금은 연평균 3% 인상됐습니다. 반면에 물가는 연평균 2%에서 인상됐고 2%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3% 임금 인상에 비해 물가는 2%에서 안정됐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실질 소득과 살 능력이 더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미국 경제가 일시 마비됐고 5조 달러의 부양자금이 풀렸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비해 바이든 시절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같은 3년간의 경제 지표를 보면 임금 인상과 물가가 요동쳤기 때문에 미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시절인 2021년 4월 임금 인상률은 연율로 3.2%를 기록했으나 급등하기 시작한 물가는 4.2%나 올라 실질 소득이나 살 능력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41년 만에 인플레이션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6월에는 임금 인상이 6.7%나 급등했지만 물가는 9.1%로 폭등했습니다. 임금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보다 물가가 더 폭등했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실질 소득이나 살 능력은 오히려 대폭 줄어들고 뒷걸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2월에서야 임금 인상률이 6.1%에 물가 인상률은 6%로 엇비슷해졌습니다. 바이든 시절에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너무 심한 급등과 급락세를 겪은 데다가 미국민들이 매일 또는 매달 체감하는 생필품 가격과 주거비 등은 한번 올라갔다가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민 다수의 불안과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새해 첫 1월에 활발하고 건전한 물가와 고용으로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빨라야 6월 12일에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려는 의도로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 조타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이나 5월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고 빨라야 6월 중순에나 시작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6일 연방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새해 첫 1월에 활발하고 건전한 물가와 고용 지표를 보고 올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연준 멤버들은 물가가 연준 목표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다 큰 확신을 가질 때에나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단행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 2%에 맞추려면 더 강한 긴축이나 금리 인상이 필요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반대로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너무 조금 단행하면 경제 활동과 고용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파월 의장의 언급은 연준이 3월 20일과 5월 1일 때까지는 현재의 금리 수준인 5.25%에서 5.5%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빨라야 6월 12일 회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3월 20일에는 97%나 되고 5월 1일에도 81%에 달하는 것으로 높게 잡고 있습니다. 대신 6월 12일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 시작할 가능성을 59.5%까지 올려잡아 동결 가능성 27.9%보다 훨씬 높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11번째였던 지난해 7월에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현재의 5.25% 내지 5.5%로 인상한 후에 4번 연속 동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소한 2번 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은 구체적인 시작일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올 하반기에 0.25포인트씩 3번, 총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나베, 즉 전미경영경제학회의 예측에선 연준이 6월 12일부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 시작해 정례회의를 한 번씩 걸러 6월과 12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올 한 해 0.75포인트를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류룡아입니다. 미국민들의 재정과 경제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크레딧 스코어가 올 1월 말 현재 평균 717점으로 10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이 신용카드 사용액과 빚이 급증하면서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율도 높아져 신용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사거나 렌트를 얻을 때, 자동차를 할부로 사거나 각종 융자를 신청할 때 크레딧 스코어, 즉 신용점수에 따라 신청이 거부되거나 적어도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피코 크레딧 스코어는 300점부터 850점 사이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760점을 넘어야 우대이자율을 적용받아 적은 이자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민들의 평균 크레딧 스코어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고 CNBC가 6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민들의 평균 크레딧 스코어는 현재 717점으로 근 1년 전인 지난해 4월에 718점에서 1점 하락했습니다. 1점 하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 국민들의 크레딧 스코어가 하락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어서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의 평균 크레딧 스코어는 주택시장이 붕괴돼 차압이 급등했을 때인 2009년 10월 686점으로 바닥을 친 후에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습니다. 2012년 4월 690점으로 오르기 시작해 2023년 4월에는 718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민들의 평균 크레딧 스코어가 10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빚이 급증했고 30일 이상 상환 시한을 넘기는 연체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CNBC는 분석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은 지난해 2분기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해 4분기 말 현재는 1조 1,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당 사용액은 6,360달러로 1년 만에 10%나 급증했습니다. 30일 이상 연체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현재 18%로 1년 전 16.5%에서 높아졌습니다. 특히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한 90일 이상 연체 비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1년 전 4%에서 현재는 6.4%로 59포인트나 급등해 있습니다. 반면에 팬데믹 지원금으로 급등했던 미국민들의 저축률은 팬데믹 직후인 2020년 4월 32%까지 급등했고 정부 지원을 받은 직후인 2021년 3월 말에는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는 4.4%로 급락했다가 올 1월 말 현재는 3.8%로 떨어져 있어 돈 쓸 현금 여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한인을 포함하는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 가운데 대입 우대가 폐기된 데 이어 정부 수주 사업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해 폐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수계 정부 수주 사업도 위헌이라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소수계 커뮤니티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계 우대 정책이 전면 폐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 가운데 하나인 대입 우대가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폐기된 데 이어 또 다른 축인 정부 수주 사업도 1심인 연방지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 마크 피트먼 판사는 MBDA라는 소수계 비즈니스 개발청이 흑인이나 라티노 등 소수계 업체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모든 인종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연방 헌법을 위배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수계 비즈니스 개발청에 흑인과 라티노는 물론 한인 등 아시아계까지 정부 수주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위헌으로 모든 인종에게 오픈하라는 명령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수계 우대 정책이 대입에 이어 정부 수주 사업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인 업체들은 소수계 우대 정책에서 대입 우대를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것과 같이 정부 수주 사업에서도 중지하고 모든 인종이 오픈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겁니다. 소수계 업체들은 제5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지만 남부지역이 보수적인 법원이어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테네시 소재 연방지법에서 중소기업청의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 가운데 대입에 이어 정부 수주 사업까지도 폐기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인 업체들 중에서도 소수계 우대와 지원을 받아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해 사업하는 경우들이 흔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인 경제에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계 우대 정책은 한인들에게 하버드와 예일 등 명문대학 입시에서는 성적이 우수한데도 다른 소수계에 밀려 탈락하는 역차별을 당해와 연방대법원 판결로부터 새로운 혜택을 받는 반면 정부 수주에서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